오늘 멀리서 오셨어요. 전주에 계시죠? 예. 제가 원래 신정일 쌤 팬이었는데 한번 뵙기를 소망하다가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 저기 우리 신정일 쌤 책도 이렇게 전시를 해놨는데요. 한번 보시면 굉장히 많은 책들 쓰시고 우리나라 구석구석을 발로 다 넘겨보시면서 신택리지 같은 그런 책들을, 방대한 책들을 쓰셨습니다. 선생님 강연 편안하게 이렇게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큰 박수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그 택리지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경상도에 대한 얘기를 2시간에 걸쳐서 할 예정입니다. 택리지는 이 나라의 역사 인문지이자 대한민국의 국토교과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책이 바로 택리지입니다. 그래서 택리지는 팔도를 개괄한 팔도총론, 그리고 사람이 살만한 곳을 지리, 생리, 인심, 산수가 좋은 곳이라고 논한 복고총론, 그리고 총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환은 누구인가 하면은 조선 후기의 실학자죠. 호는 청담이고 청화산인 성호 이익의 재종손이고 김천 도찰방과 병저종랑을 역임했고 목호령의 고변 사건이 연루됐었는데 사천목시 목호령이 이중환 선생의 그 처갓집입니다. 처갓집. 이 사람한테 그 김천 도찰방을 할 때 말을 빌려주었다, 또는 이중환 선생은 안 빌려줬다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신임사화죠. 경종이 독살됐다 하는 설을 퍼뜨렸던 사람이 바로 목호령이었는데, 나중에 영조가 즉위를 하면서 그것이 무고다 해가지고 이중환 선생이 그곳에 연루돼 가지고 붙잡혀 가지고 5번의 국문을 받고 10번의 유배를 다니고, 그런 끝에 나중에 그 38에 온갖 그 끈떨어진 매가 돼 가지고 20년간 이 나라 이 땅을 찾아다닌 거예요. 그 당시에 동서양당으로 나뉘어 가지고 나라가 갈갈이 찢겨 있는 상황에서 과연 사대부들이 살만한 곳은 어디인가를 추적하고 돌아다닌 끝에 지은 책이 바로 택리지입니다. 택리지의 여러 이름, 택리지는 팔력지, 팔력가거지, 동국산수록, 진유승남, 동국총화록, 동학소관, 현가요람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이 택리지를 처음서부터 끝까지 읽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대부분이 자기가 원하는 곳, 그러니까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어디가 물산이 많이 나며 어느 곳에서 물건이 유통이 많이 되는가를 공부를 했고, 그리고 풍수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디가 명당자리가 많은가를 공부를 했고, 그리고 산수유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디가 경치가 좋은 것인가, 그리고 어느 곳에서 물산이 많이 나는가. 그래서 봉동이 뭐 생강이나 한산의 세모시, 또는 그 안동의 그 왕골, 그러한 것들이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다 자기 입장에서 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택리지를 필사한 책들이 택리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이름으로 필사를 했기 때문에 조선 시대의 가장 베스트셀러가 바로 택리지였었습니다. 경상도, 그 중에 이제 경상도를 얘기하는데, 택리지는 대체적으로 다른 그 신증 동국여지 승남이나 또는 그 국가에서 편찬한 그 지리지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중앙에서부터 지방으로 내려가는 체제로 쓰는데, 이중환 선생은 그렇지 않고 지방에서 지방을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결국 중앙 정부로 들어가는 그런 체제를 가지고 택리지를 썼는데, 그 중에 이제 경상도는 지리가 가장 아름답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상도의 12대 길지, 상주시 화북면의 용률이 우복동 일대, 여기는 그 이중환 선생이 그 오랫동안 살았던 청화산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청화산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우복동이라는 것은 우리 민족의 이상향이 숨어 있다 해가지고 조선 후기나 일제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터를 잡았던 곳이죠. 그리고 예천군 용문면, 삼금곡리, 금당동 북쪽, 여기는 정감록의 십승지 중에 한 곳이고 지금 용문면 뒤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정감록의 십승지 중에 한 곳이죠.
그리고 영주시 풍기읍 차암 금계촌 여기도 정감록의 10승지지 중에 한 곳인데 난세와 평화를 피하기 가장 좋은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금계촌 아까 얘기했었던 금당실마을이죠. 그리고 봉화군 봉화읍 닭실마을은 우리나라 명당 중에서도 가장 명당 양택이 있다는 곳이 바로 충재 권벌 선생의 집이 바로 이 닭실마을입니다. 봉화군 춘향면의 춘향마을은 여기는 또 충재 권벌 선생의 그 정자가 있었던 곳인데 여러분들 그 춘향목이란 얘기 들어봤죠? 경상도 봉화 지역에서 나는 소나무를 춘향목 또는 금송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데 안동시 풍천면의 하여마을 그리고 경주시 양동면의 양동마을 이곳이 바로 형산강하고 낙동강 사이에 있는데 끼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곳이 바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 그래서 가장 마을이 가장 잘 보존된 지역이 바로 이곳이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내일은 사실 강동면의 양동마을 그리고 옥산서원이 있는데 그 일대를 답사할 예정입니다. 의성군 단촌면에 고운사가 있는 곳도 아주 좋은 곳이고 산청군 단성면의 단속사지 예전에 삼국유사에 보면은 신충 패관 두 사람의 그 친구가 속세의 인연을 끊고 들어갔던 곳이 바로 이 단성면의 단속사지죠. 그래서 웅석봉 바로 밑에 있는데 이 3층 석탑이 국보로 보물로 지정되어 있고 이곳에 앉아 있으면은 세상에 인연을 끊고 들어오려 했었던 두 사람의 어떤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을 정도로 편안한 곳이 바로 단속사지입니다. 합천군 가야면은 만수동 홍유동 골짜기 여기는 최추원 선생이 바로 그 신선이 되기 위해서 신발로만 벗어놓고 들어갔다 하는 곳이 바로 이곳인데 바로 해인사 바로 밑에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었던 상주시 화북면 청화산 일대 이중환 선생은 이곳을 좋아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속리산 가보신 분 있어요? 문장대에서 바라보면 건너편에 견원산성이 있고 견원산성에서 찍은 풍경이 바로 이 청화산입니다. 그래서 이중환 선생은 이곳을 좋아해가지고 호를 청화산인이라고 지어가지고 후세에 남겼지요. 경주 불국사 대웅전 불국사를 창건한 사람이 누구예요? 김대성이죠. 김대성이가 이제 창건한 절이 바로 불국사인데 불국사에 얽힌 사연 많지요. 그렇지만 이제 불국사의 청운 백운교 일제 때 모습을 보면 다 허물어져 가서 있었던 것을 이렇게 지금 복원했죠. 그 당시 이렇게 그 좋은 그 석조물들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백제 사람들의 굉장히 힘입은 바 크지요. 우리나라의 그 목탑에서 석탑으로 전이해 간 것이 알죠, 대부분. 모릅니까? 미륵사지 석탑. 예전에는 대체적으로 목탑이었었는데 미륵사의 황등에 가면은 황등의 그 화강암이 좋거든요. 그래서 미륵사지 석탑을 만들고 그러고 나서 그것을 바탕으로 만든 것이 우리나라 탑 중에 가장 아름다운 탑이라고 일컬어지는 부여의 정림사지 5층 석탑이죠. 보셨죠? 그 탑은 이리 보아도 내 사랑 저리 보아도 내 사랑이라 하는 것처럼 멀리서 보아도 좋고 가까이 있어도 좋고 담 넘어서 바라봐도 정말로 예쁜 탑이 바로 그 탑이에요. 그래서 일본에서 온 사람들은 그 탑을 넋을 잃고 바라보죠. 정말로 잘생겼는데 부여에 가서 보면은 백제의 옛 고적으로는 그것만 남아 있어요. 부소산에 가서 보면은 사비로 영일루가 있지만 대부분이 그 홍산연이나 다른 군에서 가져온 것이고 다 없어졌는데 그 탑만 남아 있게 된 것은 나당연합군이 와가지고 소정방이가 결국은 백제를 평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정림사지에다가 대당 평제탑이라는 글씨를 썼어요. 그래서 그걸 남기기 위해서 그 탑만 남겨놓은 것이거든요. 그 탑을 만들었던 석공들이 결국은 백제가 멸망하고 나니까 신라에 와가지고 여러분들 그 가문사지 알죠? 가문사지의 3층 석탑, 동서양 3층 석탑하고 지금 경주 국립박물관에 가 있는 그 고선사지 3층 석탑 있죠. 고선사지 근처에서 그 원효가 머물렀었는데 그 탑을 만들게 되고 그 탑을 만든 기술이 가장 뛰어나게 발현된 것이 바로 불국사의 다보탑하고 석가탑입니다. 그래서
석가탑은 전형적인 탑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다보탑은 이형탑이죠. 이러한 탑은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 않고 이 다보탑이 있고 화엄사에 가면은 사자 석탑이 있죠. 그리고 내일 우리가 가게 되는 정해사지 13층 성탑이 있고 그런 몇 개의 이형탑이 있는데 가장 그 빼어난 탑이 바로 다보탑이라고 볼 수 있죠. 도산서원과 이황, 퇴계 선생이 공부를 했었던 곳이 바로 오산당입니다. 퇴계 선생은 사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혼자서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남을 나눌 때 좌안동 우함양 그렇게 부릅니다. 좌안동 우함양 하면은 좌안동은 그게 퇴계 이황 선생을 비롯해 가지고 퇴계 선생의 제자인 학봉 김성일 또는 서해 유성룡 그러면서 유성룡 선생의 제자인 정경세 그런 사람들로 우복 정경세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좌안동의 영남합화라면은 우함양이라는 것은 우함양은 바로 일두 정여청 선생 또는 남명 조익 선생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 가지고 바로 이제 선비들의 텃밭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퇴계 선생은 진짜 벼슬에 많이 나가기도 했지만 물러나기도 자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는 안동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곳에서 도산서당을 지어놓고 바로 이제 이 청량산에 와 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쳤었는데 청량산 도립공원 가보신 분 많죠. 청량산은 도립공원인데 사실 소유는 바로 진성희 씨 소유예요. 퇴계 선생의 종중산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딱 오산당이라고 지은 것은 나오자를 써가지고 나의 산이라는 이름을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이 오산당에서 도산서당을 오가면서 이곳에서 제자들을 가르쳤었는데 그래서 제가 2005년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하고 환경부하고 천리길 프로젝트 적에 우리나라 최초로 바로 퇴계오솔길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부터 도산서원까지 여기는 도산서원 앞에 있는 시사단이죠. 경상도 사람들이 많이 벼슬을 냈을 거이다. 요즘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착각이거든요. 그래서 경상도 사람들이 예전에 유성룡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을 적에는 벼슬을 제법 했었는데 이인좌은환이 일어나고 나서 경상도 총책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정일양이잖아요. 그래가지고 60년 동안 이 지역 사람들이 과거를 볼 수조차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쪽 지역 사람들이 이제 벼슬이 끊어지고 나니까 정조 임금이 올라가가지고 1792년에 영남 사림들을 위해 가지고 이곳에서 특별 과거를 보았던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이곳에서 과거를 본다 보니까 그때 모여 있었던 경상도 영남 사림들이 한 7,800명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곳이 지금 안동댐이 만들어지면서 약간 자리를 옮겼는데 이곳이 그렇게 영남 사림들의 그 한을 풀고자 시험을 보러 왔었던 곳이 바로 이 시사단이죠. 낙동강의 풍경, 아름다운 풍경, 가송리죠. 이곳이 바로 이제 안동시 도산면에 있는데 바로 바위와 바위 사이 여기를 가송협이라고 불러요. 옆에는 바로 퇴계 선생의 제자였었던 금난수가 지은 정자가 안에 있는데 내려가다가 보면은 이곳이 바로 안동댐 밑에 있는 임청각이죠. 임청각이 군자정. 예전에는 보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곳에 여름에 가가지고 문 열고 탁 누워 있으면은 아주 기가 막혔죠. 정말로 시원한 곳이 바로 이곳인데 이곳이 군자정 주인. 그래서 우리가 영남 사림들을 평가할 때 좌안동 우함양을 적에 이황 선생은 인을 가르치는 학문을 가르쳤어요. 인을 가르쳤어요. 학문으로. 그러는데 남명 조식 선생은 의를 가르쳤어요. 의를 중심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남명 조식 선생의 제자들은 거의 의병장으로 다 나갔어요. 그래서 조종도나 또는 뭐 정인홍이나 또는 뭐 수많은 사람들이 남명 선생의 제자들이 의병장으로 나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홍무장군 곽재우죠. 홍무장군 곽재우는 누구냐 하면은 남명 조식 선생의 손녀 사유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의를 중심으로 가르쳐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의병장으로 나갔는데 퇴계 선생의 제자들은 의병장으로는 별로 안 나갔어요.
나중에 학봉 김성인 선생만 나가가지고 진주성 싸움에서 죽었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한국 우리가 일제 때 패망 위에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은 퇴계 선생의 문화에서 많이 나갔어요. 그게 바로 군자정의 주인들에서도 후손들이 독립운동가가 정말로 많았고, 퇴계 선생의 14대 후손인 바로 이육사 선생이 바로 14대 후손인데 독립운동을 하다가 나중에 옥고를 치르다 죽었지 않습니까? 이육사라는 것은 왜 그런지 아세요? 죄수 번호가 수인 번호가 264번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육사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병산소원에 모셔진 유성룡 선생하고 아들이 모셔져 있는데, 제가 조선을 뒤흔든 최대 영모 사건, 저기 앞에 있는 책이지만 거기에서 이제 나온 것처럼 유성룡 선생도 정예립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서인 측에서 계속 파직을 시키라고 막 난리가 나니까 유성룡 선생이 선조한테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선조가 있다. 나는 오래전부터 그대가 아름다운 선비인 줄 알았노라 그래요. 아름답다. 마찬가지로 정예립 같은 경우도 동인이나 서인이나를 막론하고 누구나 넓게 배우고 들은 것이 많아서 세상에 모르는 것이 없었다 할 정도로 뛰어났던 사람인데 결국 영모 사건에 몰렸지 않습니까? 그때 그 서인 측에서 정예립을 일컬어 가지고 그게 막 그 정예립이 나쁜 사람이라고 막 비판하는 상소를 올리자 그때 사헌부에서 선조한테 그러죠. 아름다운 선비를 모함하고 있다. 예전에 아름답다 했었는데 아름다운 선비라는 것은 오늘날 얘기한다면 뭐 얼굴이 잘생기거나 또는 뭐 이목구비가 뚜렷하다 또는 뭐 다리가 길다 그것이 아니고 문학 역사 철학 문사철을 겸비한 사람을 아름답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선비 바로 유성룡 선생이죠. 그래서 유성룡 선생은 뭐 징비록이나 많은 책을 쓰기도 하고 이순신 장군을 천거한 사람이 바로 유성룡 선생이죠. 이순신 장군을 만났던 것은 바로 건천동, 서울의 건천동. 거기는 마른 냇가예요. 비가 올 때는 물이 내리지만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이 말라버리는 건천동 같이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을 천거했었는데 그가 병들어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선조가 어의를 보내어 진료해 있었는데 죽었는데 유성룡 선생이 죽고 나니까 이게 살림이 가난해 가지고 장례를 치르지 못한다고 하니까 서울의 마른 냇가로 사람들이 수천여 명이 모여들어 가지고 삼배와 돈을 내 가지고 장례를 치렀어요. 영행에서 태어난 조지훈 선생의 지조론 아주 좋죠. 여러분들 읽어봤죠? 대체적으로 지조론 들어봤죠? 근데 지조론보다도 재미난 것이 연애는 인간의 것이라는 조지훈 선생의 글이 너무 재밌어요. 연애는 연애가 시작되는 순간 그 자체가 정점이다. 황금시대는 황금시대가 오기 바로 직전에 있다는 말이 있고 화무 11홍이라는 달도 차면 기운하니라는 노랫가락도 있지만 이 두 마디 말이야말로 연애 미학에 있어서는 그대로 하나의 공리가 된다. 다시 말하면 그리운 마음이 싹 터서 꽃피는 순간까지가 그 황금시대의 결정이다.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정한이 지듯이 연애가 개화하여 결실을 맺는 것이 또한 그러하다. 그러나 꽃은 피자마자 비바람에 지는 수도 있고 가지채로 꺾이는 수도 있고 화병에 꺾고 물을 주기도 하고 책사에 끼워서 두고두고 보기도 한다. 연애의 운명이 여러 갈래인 것이 꽃과도 같다. 그래서 연애를 인생의 꽃이라고 한다. 꽃은 피는 것만으로도 꽃으로서 의의가 있다. 열매를 맺는 것은 꽃의 결과적인 변모여 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연애는 연애로서 인생에 있어서의 의의가 있다는 것이다. 끝나는 것이다. 결혼은 연애의 결과 또는 변모일 수는 있으나 연애 그 자체는 아닌 것이다. 결혼의 사랑은 율례로의 변성이요 순수한 연애는 아니기 때문이다. 진짜 이 연애에 대한 얘기를 듣고 영양에 가서 바로 근처에 있는 탑을 바라보면은 진짜 그걸 알 수 있어요.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탑이 바로 영양에 가보면 봉감리 보전석 탑이에요. 이 탑을 진짜 멀리서 바라보고 천천히 걸어가면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딱 여기에 어떤 때는 기대 앉아 있기도 한데 이런 그 문화유산을 남겨준 우리 옛 선조들한테 정말로 고마워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탑도 이제 보고 나면은 마음 속에만 남아 있고 항상 그리워하는 마음뿐이잖아요. 그래서 지저론을 쓴 우리 조지훈 선생이 그렇게 연애는 인간의 것이라는 말 아주 기가 막힌 글을 쓴 걸 보고 제가 놀랄 때가 많지요. 영천 거조암. 또 경상도에서 제가 참 좋아하는 절 중에 하나가 바로 영천시 청통면에 있는 거조암이죠. 이 국보 자체가 국보 14호냐 15호인가 그렇죠. 그런데 국보보다 더 좋은 것이 이 안에 있는 바로 나한들이에요. 이게 잘 희미하게 제가 좀 보여주고 싶었는데 잘 안 보이는데 정말로 500개의 저 나한이 그 근처에 있는 산에서 전부 다 깎아왔어요. 캐다가 하나하나 깎았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막 이렇게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 같이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막 그 귀로에다가 얘기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 막 어떤 경우는 막 호탕하게 웃고 있고 하나하나 500개의 풍경들이 얼마나 재미나는지. 그래서 이 절에 가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나한상의 앞에다가 갖다 놓고 사탕도 놓고 절을 하고 전부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조암에 가서 보면은 진짜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보는 것 같아요. 거기 가서 보면은. 그래서 정말로 좋아하는 절이 바로 영천의 거조암입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가보세요. 4월 초파일 날 가면 밥도 맛있게 합니다. 선산은 인제의 곡간, 조선시대의 휴자리였던 인제의 곡간 영남. 그 인제의 반은 선산에서 난다라는 말이 있다. 길재, 김숙자, 김종재, 김경필, 김일손, 정여창 이렇게 이어지는데 바로 금오소원. 금오소원에 이제 모셔져 있죠. 야은 길재가. 야은 길재 고려 말의 사문이죠. 그 사문 다 아시는 분? 포은 정몽주, 야은 길재, 목은 이색 세 사람입니다. 그런데 포은 정몽주는 결국은 정도전하고 굉장히 가까웠었죠. 정도전의 아버지가 정문경이라는 사람인데 정문경의 아버지하고 목은 이색 선생의 아버지하고 이곡 가정이곡 굉장히 글을 잘 쓰는 문장가였었죠. 가정 이곡 선생하고 20살 차이가 나는데 서로 친구였었어요. 예전에는 서로 뜻만 맞으면은 나이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정도전 선생의 아버지는 그렇게 좋은 가문이 아니에요. 천미한 가문인데 결국 정도전이 가정 선생한테 글을 배울 수 있었던 것은 친구였기 때문에. 그래서 목은 이색 선생하고 같이 글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나와 평생을 같이 할 친구여는 정도전 선생이 글을 쓴 것도 있고 많이. 그런데 결국은 조선이 고려를 멸망시키고 하면 과정에서 결국은 원수관이 돼버렸죠. 그래서 포은 정몽주는 이방원이한테 선조교에서 죽임을 당했고 목은 선생 같은 경우는 아들이 결국 벼슬을 태조가 와가지고 벼슬을 하라는데 하지 않았죠. 아들이 그냥 무고죄로 어떻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개성에 있다가 어느 날 자기 친족을 데리고 산에 들어가가지고 하루 종일 통곡을 했다고 그래요. 그곳에서 통곡을 하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상심해서 있으니까 선생님 여강, 바로 그 목은 선생의 그 고향이 바로 여주거든요. 여주 일대 여강, 여강에 가서 뱃놀이나 하자고 해가지고 갔는데 그곳에서 이성계가 보냈다는 얘기도 있고 또는 경상감사가 보냈다는 얘기도 있는데 독주 한 잔을 마시고 뱃놀이 하자마자 거기서 죽었어요. 의문사를 했어요. 그렇게 나라가 어지러워지니까 야은 길재가 자기 고향으로 그냥 내려와 버린 거예요. 금오산자락. 그곳으로 들어가지고 이제 제자를 가르쳤는데 그때 태조 이성계가 여러 번 불렀죠. 안 나갔어요. 어머니를 모시한다는 병든 어머니를 모신다는 핑계로 안 나가고 있다가 그곳에서 이제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김숙자예요. 김숙자는 전필자 김종직 선생의 아버지잖아요. 김종직 선생의 제자들이 바로 일두 정여창 또는 그 타경 김일손, 한원당 김경필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맥이 이어져 가지고 그랬는데 결국은 무고사화로 인해 가지고 김종직이 무덤 속에서 뼈를 내 가지고 전부 다 갈아 가지고 바람에 날려버리고 또는 정여창이도 부관 참시를 하게 되고 그때 김일손이도 죽게 되고 그러면서 사림들이 결국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가 다시 이연적이나 또는 뭐 율곡선생, 퇴계선생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서 살인들이 부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희생을 치러야만이 결국은 또 하나의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것이 있는데 그 영남학의 맥을 이어가게 된 것이 바로 야은 길재 선생이죠. 바로 한국의 비경 효령포 물도리동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조선시대 유배지였었어요. 우리가 유배지하면은 제주도 또는 뭐 남해 또는 진도 교동도 그런 곳들만 생각하는데 예전에 유배지는 전부 다 그 삼면이 갇힌 곳 그런 곳이 됐기 때문에 여기도 유배지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곳이 바로 이곳이 됐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내성천입니다. 물이 휘돌아가지고 착 빠져가지고 아까 얘기했었던 삼강 나루에서 낙동강으로 들어가는 물길이죠. 바로 관수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번성했었던 것이죠. 포항 호미곶 등대 이곳에서 바로 이제 그 등대박물관이 있죠. 이곳에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김종호 있죠. 김종호 선생이 호미곶하고 축변곶 있죠. 울진에 가면은 축변곶하고 어느 곳이 더 튀어나왔는가를 보기 위해서 3번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 호미곶이 더 튀어나왔다 해가지고 가장 튀어나오게 그린 곳이 바로 이곳이죠. 김옥균이 팔이 하나 던져진 호미곶. 김옥균 알죠? 김옥균 같은 경우 갑신정변의 주역이죠. 3.1천하의 주연공인데 그 당시에 영모죄로 걸리면 삼족을 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김옥균, 서재필, 박영용, 홍영시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바로 이제 서광범 그렇게 갑신정변을 일으켰는데 결국은 일제가 배반해가지고 일본이 배반해가지고 결국은 망명을 하기로 했는데 홍영식은 아버지가 영의정을 지냈었는데 아팠었어요. 그러니까 홍영식이는 아버지 때문에 남겠다 해가지고 결국은 거기서 매 맞아 죽었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밀항을 했는데 그때 김옥균의 아버지 김병기는 눈이 멀어가지고 있었는데 거기도 죽임을 당했어요. 약을 먹고 죽였고 그리고 동생도 죽임을 당했고 누이 동생이 송인수란 사람한테 아산에 시집을 가서 살고 있었는데 그 송인수란 사람의 아내 그러니까 김옥균의 동생 이름이 김균이었었어요. 김균이란 사람이 골석 재판을 해보니까 자기도 죽어야 한다는 형이 나오니까 그냥 약을 먹고 자살을 했어요. 자살을 했는데 가까스로 아주 깨어난 거예요. 남편이 거짓 장례를 치렀어요. 거짓 장례를 치르고 위험하니까 경상도 영천으로 이사를 왔어요. 이사를 와가지고 1년 뒤에 다시 재혼한다고 하면서 자기 아내를 변장을 시켰어요. 머리를 잘라가지고 그 꿀물로 해가지고 눈썹을 치게 해가지고 자기 아내를 변장을 시켜가지고 재혼을 하고 그래도 위험하니까 충청남도 소천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김옥균이가 1990년에 복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양자를 세워가지고 아산군수를 세웠지요. 아산군수를 해가지고 지금 아산시 영인면에다가 묘를 썼어요. 그러다가 일제가 망하고 나니까 묘비 제막식을 1918년에 하게 되는데 그때 박영효가 그 소식을 듣고 김옥균의 머리카락을 몇 개 가지고 왔었어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곳에서 무덤에다 묻고 그곳에서 제문을 읽다가 갑신정변 당시를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솟구쳐 오르니까 박영효가 막 주저앉아 가지고 막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와가지고 막 무덤을 부여잡고 막 통곡을 하더래요. 그래서 당신 누구냐 하고 박영효가 부르니까 내가 김옥균의 누이 동생 김균이다 하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왜 역사가 중요한지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그 김옥균이나 역사 속에 반역자로 몰려서 죽었던 사람들의 글이나 또는 말 한마디가 남아가지고 역사를 진전시켜온 큰 힘이 된 것이거든요. 역사 인물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김옥균이가 나중에 결국은 중국 상해에서 홍종우한테 암살당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김옥균의 시신을 가지고 와가지고 육시처참을 하지요. 그리고 나서 반역의 기상이 서린 곳이 바로 장기곶, 이게 호미곶이다 해가지고 이곳에다가 팔 하나를 던졌어요. 그랬는데 이곳에다가 해를 받아들인다는 형식에 이게 해놓으니까 김옥균의 팔인가 하는 생각을 나는 가끔 하죠. 근데 여기 새 한 마리가 딱 앉아 있죠.
여기가 바로 팔조령에서 바라본 청도 일대인데 팔조령 어떤 유래를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잘 모르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도둑이 많아가지고 8명이 조를 짜서 넘었다 하는 것이 바로 팔조령입니다. 그래서 구미시 해평면에 가서 보면은 백곡고개가 있는데 도둑이 많아가지고 100명이 모여서 넘었다 해서 백곡고개, 그다음에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읍에서 장계면에서 경상남도 함양군 서상면으로 넘어가는 고개는 60명이잖아요. 도둑이 많아가지고 60명이 모여서 넘었다. 인천에 가면 계양산 자락에는 1000명의 고개가 있는데 도둑이 많아가지고 1000명이 모여서 넘었다. 우리나라 제일 많이 모여서 넘었던 고개가 충청남도 부여군 홍산면에 가면 만인제가 있는데 도둑이 많아가지고 10,000명이 모여서 넘었다. 10,000명 모이면 당장 역적 찌르른다고 잡아가야 하는데 잡아가려면 10,000명을 잡아갈 군졸은 10만 명이 있어야 하는데 못 오잖아요. 제가 가서 보니까 진짜 고개도 낮은데 왜 그런 말이 만들어졌을 것인가. 그래서 조용필 콘서트를 해도 거기 10,000명 모이기 힘들 것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포도 세기도 한데 팔조령 연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화양읍에서 이제 달성군 가창면으로 넘어가는 고개. 대구 이야기. 대구는 달서와 또는 달구벌, 이름은 부적국가 시대의 대구가 지금의 이름으로 바뀐 것은 신라 경대광 때 737년이죠. 그리고 이제 대구는 감사가 있는 곳이다. 산이 사방을 덮게 둘러싼 그 복판에 넓은 들을 펼쳐놓았으며 들복판은 금호강이 동쪽에는 서쪽으로 오르다가 닭동강으로 들어간다. 고을 관하는 강의 뒤편에 있다. 경상도의 한복판에 의자에 남북으로 거리가 매우 고르니 또한 땅의 형세가 훌륭한 도요지라고 할 수 있다. 대구를 잘 잡았어요. 그래야 제가 오늘도 저쪽에 팔공산을 잠시 갔다 왔는데 팔공산, 비슬산 그러면서 산에 착 쌓여있는 곳. 예전에는 덥다고 했는데 나무를 심어가지고 사실 더운 곳은 제가 살고 있는 전주가 더 덥고 요새 대구는 안 덥다면서요. 덥습니까? 안 덥습니까? 올해는 더웠어요. 아까 얘기했던 공산 싸움이죠. 팔공산 가상산성. 가상산성은 바로 추사 김정희 선생의 아버지였었던 김노경이 경상감사로 왔을 적에 쌓은 산성입니다. 바로 달성 비를산의 도성암, 관기와 도성 이야기, 일현 스님이 지은 삼국유사의 포산이성이란 이런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신라 관기와 도성, 신라의 관기와 도성이라는 두 선사가 살고 있었는데 어디 사람인지 모른다. 포산이라고도 하고 비슬산이라고 부르는 산맥의 남쪽 모퉁이에 관기는 암자를 지어놓고 살고 북쪽의 굴속에서 도성은 살고 있었는데 서로 떨어지기 10리쯤 되는 거리였다. 만약 도성이 관기를 만나려면 산중의 나무들이 바람을 타고 남쪽으로 파닥거리며 쉬어지는 때를 택했으니 그 나무들의 모양을 보고 관기는 도성을 마중 나갔으며 그 반대로 관기가 도성을 만나려면 산중의 나무들이 바람을 타고 보다 북쪽으로 굽으며 파닥거릴 때를 택했으니 그 나무들의 모양을 보고 도성은 또 관기를 마중 나갔더라. 제가 참 좋아하는 책 중에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그리스인조르바, 거기에서 카잔차키스가 네리스 땅스로 나간 친구하고 헤어질 적에 친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우정이 있다면은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그때는 신호를 보내자, 텔레파시를 보내자 했는데 카잔차키스가 며칠간 막 몸소 앓을 적에 앓다가 생각하니까 내 친구가 지금 위험에 직면해 있구나 했는데 며칠 뒤에 전사 통지서가 날라오잖아요. 그런 어떤 텔레파시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관기와 도성, 이 도성암이 비설산에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비설산에 가서 보면은 대견사터라는 터가 있어요. 터만 있었는데 이번에 건물을 짓는다고 나왔는데 우리나라 폐사지 중에 그렇게 고즈넉하고 쓸쓸하면서 정말로 그냥 사람을 압도하는 터가 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건물이 지어지면 좀 거의 사라질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좋았으면 좋았을 건데. 문경세제와 임진왜란, 그러니까 임진왜란 당시에 바로 국가에서 팔도대원수를 신립을 명했죠. 그래가지고 신립이 그때 내려와가지고 어디에서 진을 치고 일본군을 맞설 것인가 했을 때 김여물이나 또 다른 사람은 이 문경세제에서 진을 치자고 그랬었어요. 이곳에서 진을 치게 되면 막을 수 있다 했는데 신립이 우리가 말을 타고 그냥 싸우자 해가지고 바로 충주의 탄금대에서 진을 치고 있었는데 일본군들도 여기가 요새지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척후병을 보냈었어요. 그래가지고 혹시 이 조선군사가 매복 오고 있지 않은가 하고 갔는데
매복하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일본군들이 춤을 추면서 바로 문경세제를 지났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탄금대에서 조선군하고 맞서 싸웠는데 그때 신립이 12번을 오르내리면서 독려했지만 결국은 패망하니까 신립이 그곳에서 남한강에 투신해가지고 자살하고 말았지요. 그래가지고 신립이 졌다는 소식을 들은 선조가 그때 대신들을 모아두고 내가 위험하니까 명나라로 도망을 가겠다니까 그때 유성룡 선생이랑 많은 사람들이 임금이 나라를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은 의주까지 피한안에 갔다가 여차하면 내가 명나라로 가겠다 해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그때 이항복이하고 불과 몇 사람만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장단부사는 도망을 가버렸고 장단부사가 후위를 해야 하는데 파주목사는 아파서 죽겠다고 안 나오고 그 상황에서 도망을 갔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조선의 백성들이 경복궁을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일본군이 불을 지른 것이 아니에요. 그 못난 선조, 결국은 선조가 그렇게 못난 짓을 해가지고 임진왜란 때 그렇게 됐었지요. 제3관문이죠. 조령, 예천 낙동강, 부석사가 있는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죠. 그래서 제가 죽으면 아이들한테 유언을 남겼는데 내가 죽으면 내가 좋아하는 곳이 세 곳이 있다. 바로 부석사의 무량수전 뒤편 화장을 해가지고 또 그 강진에 가면은 무의사라는 아주 좋은 절이 있죠. 무의사 대적광전 뒤편하고 바로 금산사 가는 길에 귀신사 뒤편에다가 조금씩 뿌리고 제사는 지내지 말고 혹여라도 그곳에 갈 때만 내 생각을 해라. 그랬더니 우리 큰애가 있다. 아빠 그래도 납골당이라도 못 쉬지 않냐고. 그래서 야 내가 평생을 떠돌아다니는데 납골함 속에 갇혀 있으면 나를 감옥을 갇히려고 하냐. 그러지 말고 내 식대로 오고 그냥 하루 그냥 잘 그 여행하는 것처럼 다니고 와서 제사 지내지 말고 얼마나 편하겠느냐. 내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석사 가서 보면은 11월쯤 가면은 바로 동편에 고염나무가 있어요. 고염나무. 고염나무에 고염이 떨어져 가지고 있는데 새카만 고염.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어요? 얼마나 달지. 홍시보다도 한 5배는 더 당도가 진할 거예요. 11월에 가서 부석사의 무량추전 동편에 있는 꼭 그 고염을 먹어보기 바랍니다. 여기 소수서원, 우리나라 최초의 소수서원이죠. 그래서 이렇게 청암정, 낙동강 최대의 절경 경천대, 바로 이곳이 경천대라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들었었는데 지금은 하도 많은 사람들이 차가 있고 많은 곳으로 가다가 보니까 이곳이 지금은 사람들이 찾질 않죠. 그래서 막 상주에서는 이곳을 살리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분이 삼존석불이죠. 의성 인각사에 남은 일현 스님이고 삼국사 성문사를 지은 일현 스님의 부도비가 바로 인각사지요. 상주 이야기. 낙동강의 제일 큰 나루테서다 낙동나루. 그러니까 경상도의 모든 세곡들을 다 모아가지고 배로 이곳까지 와가지고 이곳에서는 등짐이나 노새했다 또는 말했다 짊어지고 문경체제를 넘어가지고 바로 서울로 가던 가장 중요한 번성했던 길이 바로 이곳이죠. 그래서 낙동강 이야기. 낙동강이라 하는 것은 낙동강은 예전에 황산진, 황산화 그런 이름으로 불렸었는데 상주의 옛 이름이 낙양이에요. 낙양의 동쪽에 있다 해가지고 낙동강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바로 연암 박지원 선생 사적비죠. 연암 박지원 선생. 연암 선생은 낳자마자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있다가 저놈이 애비를 죽인 놈이라고 해가지고 글을 안 가르쳤어요. 그래서 16세 장가를 갔는데 저 작은 아버지가 부르더니 내가 알기로는 자네 아직까지도 글을 모른다는데 앞으로도 글을 모르고 살 것인가 지금이라도 글을 배울 것인가 하니까 연암 선생이 지금이라도 글을 배우겠습니다 해가지고 저 작은 아버지한테 글을 배우는데 머리가 좋으니까 불과 몇 년 사이에 다 깨쳤어요. 그래가지고 과거를 보기 시작했는데 과거를 볼 때마다 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박지원 선생의 선조가 박미란 사람이었었는데 박미란 사람이 선조 때 선조의 부마였었어요. 그 다음에 왕인척이 돼버린 것이죠. 그러다가 영조 때 영조의 부마가 삼종령이었었던 박명원이라는 사람이었었어요. 왕의 인척은 벼슬에 올리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연좌제나 똑같아지요. 이문열 선생이 아버지가 남로당 간부였기 때문에 결국은 소설가의 길로 들어섰잖아요. 사법고시를 보다가 때려치고.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런 것을 알게 되고 과거를 펴고 아들 박종채가 선생이 지은 글에 보면은 우리 선친께서는 일찌감치 과거를 폐하시고 오직 산천을 유람하면서 보내셨다. 묘황산 이남의 산천치고 아버지의 발길이 머물지 않은 곳이 없었다 할 정도로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하겠습니까? 가난하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박명원이 불렀어요. 내가 이번에 청나라로 사신으로 가게 되는데 나 따라올 것인가? 그러니까 자기 삼종영을 따라 나선 것이 바로, 그리고 삼종영을 따라가는데 연암 선생은 아무런 직책도 받지 않았었어요. 그냥 자기 삼종영 수행원으로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직책을 맡은 사람들은 직책 임무를 하다가 보면 글을 못 쓰는데 연암 선생은 그냥 자유스럽게 글을 썼는데 그것이 열하일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내가 진짜 이거 손해본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이익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마찬가지로 박명원 선생 때문에 결국은 자기 벼슬길이 막혔었는데 열하일기를 쓰게 되는데 북경을 갔어요. 북경을 가는데 북경에 갔는데 황제가 여름 피서로 열하를 왔다고 하니까 열하를 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연암 선생은 갈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박명원이가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자네 이번에 열하를 가게 되는데 열하는 여지껏 사신으로 왔던 사람들이 아무도 간 적이 없다. 자네 나중에 여기를 안 가고 돌아가면은 자네 열하가 어떻다고 하냐고 하면은 자네 뭐라고 할 것인가? 설득해 가지고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열하일기가 쓰여지게 된 것은 박명원 선생이 공이 지대하다고 할 수 있죠. 괴테의 파우스트 보면은 메피스토펠레스트가 계속 꼬드기지 않습니까? 영혼을 팔으라고. 그러니까 어느 날 그래요. 그대가 나에게 어떤 아름다운 경치를 보여준다면은 그때는 내가 멈추어라 순간이여 너 정말 아름답구나 하고 내가 경탄하는 그 순간 그때는 내가 나를 붙잡아가서 더 좋다. 그러니까 멈추어라 순간이여 너 정말 아름답구나. 이게 바로 이 순간이 인생의 전체라고 생각될 때는 누가 내 목을 쳐가도 누가 나를 붙잡아가도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그런 순간을 많이 만나야 가장 잘 사는 삶이에요. 그런 순간을 만나려면은 일요일 날 집에서 밀린 드라마 다 보고 그리고 막 예능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 듣고 있어가지고는 아름다운 경치를 못 봐요. 막 밖으로 나가야 해요. 밖으로 나가려면은 계명대에 있는 이상복 시인의 시에 보면은 봄날 아침이었네. 누가 와서 가자고 했네. 자꾸만 가자고 했네. 나 그 시를 참 좋아하는데 가자고 하면 나가야 하는데 나가봐야 많이 봐요. 그러니까 봄날이나 특히 가을에 단풍이 아름다운 계절에는 누가 와서 가자고 하면은 그 사람 출신 성분 따지지 말고 따라가 나서세요. 알았습니까? 많이 봐야만이 아름다운 경치. 바로 그것이 무아지경이에요. 그런 경치를 많이 만날수록 행복해져요. 그래서 프란츠 카프카가 뭐라고 했느냐.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늙지 않는 법입니다. 그 말 참 좋아해요. 아름다움은 영원한 기쁨이다. 그건 존 키치의 명구인데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늙지 않는 법입니다. 정말로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름다운 능력을 많이 가져가지고 오랫동안 늙지 않고 지금까지 늙은 것은 그만두고 앞으로 늙지 않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통영의 미륵도 장군봉에서 바라보는 바로 삼덕리 일대예요. 저는 이곳에서 한 1년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경상도 긴 시간 얘기하지 않고 2시간 얘기했는데 내일 여러분들하고 이제 옥산서원에서부터 양동마을 그리고 서학에 빗대어 만든 동학의 산시린 구미정 일대를 갈 것인데 우리가 결국 역사 속에서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만날 수 있는 것이 사람이거든요. 사람. 그래서 사람이 정말로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사느냐가 정말로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정말로 많이 인용하는 글 중에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히라빈조로바에 나오는 얘기. 나는 내 키높이를 열심히 재고 있네. 사람의 키높이란 늘 같은 것이 아니라서 말일세. 인간의 영혼이란 기후, 침묵, 고독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람에 따라 눈부시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네. 어떤 사람을 만나고 사느냐가 인생을 결정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달려가고 싶고 막 전화하고 싶고 막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경우는 그 사람만 생각하면 기분이 나쁘고 다시 만나고 싶지 않고 그냥 기분이 잡치는 그런 사람도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살지 모르는 인생에서 정말로 좋은 자연을 많이 만나야 하고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야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김지아 시인의 두타산이라는 시인데 쓸데없는 소리 말라 산이 산을 그리워하던가 감자가 감자를 그리워하던가 양파가 양파를 그리워하던가 사람만이 사람을 그리워한다. 나는 이것을 두타산에서 배웠다. 이것은 절대 지상 철학이다. 그리고 마지막 년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개새끼들. 사람만이 사람을 그리워해야 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하면 저놈을 내가 돌라먹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놈보다 높이 올라갈 것인가? 그렇게 서로 이용만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 사람만이 사람을 그리워하는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행복한 삶이 있죠. 근데 너무 많아도 또 너무 분산되니까 그럴 것 같고 적어도 몇 사람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만나려면은 중요한 것은 결국은 내가 또 그런 사람이 돼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일 오늘 못다한 얘기는 내일 하겠습니다. 이후 원성순 시인 선수가 상가정이 있고 상단이 있고 상단이 있고 상가정 상단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정현종이라는 시에 가을이 나오는데 가을 원수 같은 시예요. 가을이구나 빌어먹을 가을 우리의 정신을 고문하는 우리를 무한 쓸쓸함으로 고문하는 가을 원수 같은 나는 너에게 사르를 느낀다. 가을 원수 같은 그런 시가 있는 것이 바로 가을입니다. 그리고 가을의 노란 들판 너무 좋죠. 이곳이 이현적이 젊었을 때 이게 하서 김민호 선생이나 그런 사람들이 살았을 때 있었는데 어느 때 없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임진왜란하고 정유재란 때 우리나라의 절들이 대부분이 다 불타 없어졌잖아요. 그 뒤로 이렇게 탑만 남아 있어요. 여기 한번 막아볼까? 왕후가 죽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신하들이 자꾸 재혼을 하고 오니까 그 장애 왕후를 그리워하면서 11년간을 살다가 나중에 죽은 다음에 아내하고 다시 합장해달라 해가지고 묻혔다는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바로 흥덕왕 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흥덕왕이라는 기와 조각도 나오고 그래서 여기가 확실은 왜 많이 했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었거든요. 널리 펼쳐게 자기의 종이에 썼던 여자 종들을 하나는 해방을 시키고
있고 하나는 딸로 삼았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쌍놈이 야자해도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좌두 난정률로 조선시대 4대 부들의 산수가는 산천을 유람하는 것은 좋은 책을 읽는 것과 같다. 그 말이 결국 기류에 입문하고 가장 합당한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책상에서 배우고 도서관에서 배우고 학교에서 배우지만 그것을 배우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현장에 나가가지고 직접 몸으로 보고 그걸 느끼게 되면은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 훨씬 더 가슴 속에 스며들어가지고 언제까지나 기억되는 것이 바로 그 답사거든요. 그래서 어제 대구에서 강연을 했고 오늘 지금 양동마을을 거쳐가지고 옥산서원, 그다음에 정예사지, 동락당을 거쳐서 바로 흥덕왕릉을 거쳐서 동학의 이제 성지인 용담정에 왔는데 옛사람들의 숨결이 살아있는 이곳 저곳을 돌아보면서 그분들이 그 당시에 처했던 상황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펼쳤던 일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민중들의 생활상까지 돌아본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특히 이제 아이들과 부모들이 와가지고 같이 호흡하면서 같이 느낀 아주 재미있는 답사였던 것 같습니다.